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오는 20일까지 4주 연장한 상태인데 태스크포스의 의무 해제 논의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전금을 받는 1인 경영 다수업체는 모두 25만 곳으로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봉쇄됐던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2달 만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3일마다 코로나19 검사가 필수인데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언제 다시 봉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경남 밀양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며 700헥타르가 넘는 큰 피해를 내 36년 만에 가장 늦은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지난 겨울과 올해 봄, 최악의 가뭄이 이번 산불 확산의 원인인 만큼 장마 시작 전인 이달 중순까지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때이른 더위로 인해 5월 기준 전력 수요가 지난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예고돼 있어 전력 수급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0,0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2일 0시 기준 확진자는 99,898명으로 전날보다 5,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9,000명 가까이 줄었고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0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유행 감소세의 휴일이었던 지방선거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환자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반적인 감소 추이가 계속되면서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든 176명으로 엿새째 1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5명으로 누적 24,212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백신 4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일 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1%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됐다면서 고령층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약 397만 명이 4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28.9%,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2.9%입니다. 치명률이 높아 4차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은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107만여 명이 4차 접종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접종률 52.4%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브리핑에서 격리 의무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했다며 이번 주부터 TF를 통해 격리 의무 해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4주 후인 6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오는 20일까지 4주 연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방접종과 자연 면역으로 형성됐던 면역이 감소할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이 있고 방역정책 완화와 신종 변이 유입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2일부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전금을 받는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모두 25만 곳으로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인 23만 곳의 신청은 오는 13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뒤 모두 276만 개사에 17조 388억 원을 지급했고 지급률은 85.4%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빅데이터로 민관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공동연구는 코로나19 감염 후유증과 예후, 기저질환과의 관계, 또 코로나19가 취약계층이나 건강보험에 미친 영향 등 방역정책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연구자는 코로나19 전주기 자료와 전국민 건강정보를 결합한 코로나19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질병청과 건강보험공단은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데이터 분석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요양급여 비용이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의 외래 초진료 본인 부담금이 100원 오르는 등 환자가 직접 내는 진료비도 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의료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보다 0.1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1조 848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전초전 성격인 6월 모의평가가 오는 9일 시행됩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092곳과 지정학원 451곳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확진자나 유증상자에게도 오프라인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확진된 재학생은 학교 내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고 졸업생은 사전에 수능 홈페이지에서 현장 응시를 신청하면 권역별로 지정된 5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휴일이었던 1일 하루 145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가장 컸던 2020년 4월 한 달 관객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영화관 관객 수는 145만 7천여 명으로 지난달 5일 어린이날 기록한 팬데믹 이후 최다 기록 130만여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1일 극장가는 범죄도시 2와 쥐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양분했습니다. 2달 만에 봉쇄가 풀린 중국 상하이는 마치 자유를 되찾은 명절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언제 또 기습 봉쇄가 단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텅 비었던 상하이 황푸강변에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기습 봉쇄로 빼앗긴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데 무려 2달이 걸렸습니다. 今天出门上班是真的特别开心的，在家里面封了整整2个月。 가게마다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얼굴에는 해방감이 묻어납니다. 舒服了，本来闷在家里整天不走的话，很冷也。 상하이의 젊은이들은 새벽 0시에 봉쇄가 풀리자 곳곳에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6월 1일이 마치 명절이라도 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我感觉今天跟过年是一样的，有种很兴奋的感觉。 어두운 뒷골목에 나와 홀로 춤을 추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억눌렸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除小区之外的人有 freedom， 就是很兴奋。 상하이에 사는 우리 교민들도 봉쇄 해제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이 아직 통제되고 있고 일부 주거 구역은 여전히 봉쇄 상태입니다. 여기다 3일마다 코로나19 검사가 필수여서 다시 감염자가 늘어날까 조마조마합니다. 수도 베이징은 한 달 이상 학교 문을 닫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2달 만에 자유를 느끼게 됐지만 중국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봉쇄는 언제 어디서든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사흘째 10만 명 아래로 유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31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열 환자가 96,610여 명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통계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발생한 누적 발열 환자는 383만 5,42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비교적 안정됐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통계 수치와 달리 세계보건기구 WHO는 상황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관련 정보가 제한돼 적절한 평가가 어렵기는 하지만 북한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도 북한의 통계 발표가 민심을 안정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지난달 15일 39만 2천여 명으로 급증하며 최고치를 찍은 뒤 최근 며칠간은 하루 10만 명 안팎까지 감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각 1일 기준으로 풍토병 지역이 아닌 30여 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발병국의 경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계속 진화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이래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 전 세계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국내에 발생하게 되면 격리 병상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가 오는 8일 발령되면 이 같은 격리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는 격리 병상에서 치료받게 되는데 접촉자에 대한 격리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원숭이 두창 위험도 평가를 이어가면서 격리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주째 안정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환자가 10,000명 안팎으로 오가면서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이나 사망자 또한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감소세 유지에 별다른 변수는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같은 유행 상황의 감소의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의 감소세에 어떤 별다른 변수는 크게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앞으로 결정될 자가격리 해제 조치가 일정 부분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방역당국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 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러스의 활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만약에 영향을 미쳐서 일정 부분 그 감소세를 둔화시키거나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확진자의 규모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추이에 특히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유행 상황의 감소세에 별다른 변수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 겨울철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바이러스의 활성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은 일부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병원성이 큰 증가가 없는 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은 없을 거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다지만 해외 상황을 살펴보면 남아공 인구의 9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했는데도 5차 대유행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오미크론 합의 변이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감염이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국내에서도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또 정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여름에 다시 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재유행 가능성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남아공 사례 같은 경우에 인구의 9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감염에 의한 항체 보유자는 한 87% 정도 되고 나머지 항체 보유하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는 이제 백신 접종에 의한 인구를 포함하면 97%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높은 항체 보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고 생각되는 BA4와 BA5가 유행을 하면서 5차 대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기존의 항체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재유행 조짐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공에서도 이 재유행에 의한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이전 유행 대비 낮고 사망자도 적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단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예전 유행 대비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유행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재유행 가능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지난 5월 17일에 BA4와 BA5가 감염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국내에서도 BA4와 BA5가 일정 규모로 확산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오미크론 환자, 즉 코로나19 환자들의 감소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재유행을 다시 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감소세가 이어지니까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의 방역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자, PCR 검사는 입국 3일 내에 검사를 받으면 되고 그리고 입국 6, 7일에 받는 신속항원 검사로 또 이제 권고로 바꿨는데요.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완화는 괜찮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주로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유지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변이 바이러스들이 감염성은 일정 부분 기존 바이러스보다 증가는 하지만 병원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뭐 고려를 해서 방역 조치가 일정 부분 완화되고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병원성 증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입국자가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해외에서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병 관리상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완화되고 있는 입국자 관리는 다시 빠르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융통성을 보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방역 정책 가운데 7일 격리 의무가 개인과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치이지 않습니까? 격리 의무를 해제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지난 5월 23일 날 원래 코로나19 2급 감염병 안착기 전환 시점을 두고선 실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고 당시에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같은 질문에 제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시점에서도 안착기 전환, 즉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단서는 다른데 이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유급 휴가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주는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안착기로의 전환, 즉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대표적인 배경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확진 진단 검사 자체가 신속항원 검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PCR 검사, 즉 역학조사가 없는 PCR 검사 대비 확진 검사 시점이 좀 뒤쪽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는 감염이 되고 전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접촉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히려 확진 판정 받은 다음에 빠르게 임상 증상이 완화되면서 전파력을 소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 자가격리 의무 조치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자가격리 의무 조치 때문에 이 자가격리를 피하기 위해서 임상 증상,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예.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가격리 의무 조치는 권고로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원숭이 두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이 퍼지고 있는데 WHO가 올여름 원숭이 두창의 추가 확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처럼 확산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원숭이 두창 자체도 호흡기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물론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파 경로가 더 우세하다라고 지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 즉 호흡기를 주로 매개로 해서 전파되는 코로나19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코로나19처럼 팬데믹 수준으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유입에 의해서 국내에서도 확산이 일정 부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역 관리나 대응책 마련은 어떤 시나리오와 대비책 준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대비책 차원에서는 기존의 백신 비축 물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만큼의 확산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지금 아시아를 뺀 전역에서 확산을 하고 있는데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부도 대비 차원에서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또 관심 경보도 발령을 했는데요. 국내 유입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여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좀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해외 여행객들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토대로 만든 백신은 없지만 그 기존 두창 백신이 원숭이 두창에도 85%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 두창 백신이라고 처연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크게 1세대부터 4세대까지로 나누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비축 물량은 주로 2세대 백신입니다. 그래서 2세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1세대 백신처럼 원래 백시니아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주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자체가 병원성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의한 이상 반응으로 전신성 우두나 아니면 진행성 백시니아증 그리고 심근염, 뇌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상 반응을 줄인 백신 형태가 3세대 백신, 4세대 백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백신 접종에 의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3세대 백신을 계속 우리 질병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밤사이 떨어졌던 경남 밀양 부북면 산불 진화율이 날이 밝은 후 진화의 활기를 띠면서 다시 올랐습니다. 산림청은 밤사이 45%까지 떨어졌던 진화율이 2일 낮 1시 반 기준으로 73%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아직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는 없지만 산림 700헥타르가 산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지난달 이른 더위 등으로 전력 수요가 5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한 66,243메가와트로 지난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전력은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이며 월 평균 최대 전력은 한 달 동안 일별 최대 전력 합계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올여름에는 무더위가 예고돼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때 주변의 인구 밀집도를 고려하고 내부 시설에도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새 시행 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 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수소 충전소를 신설할 때 주변 인구 밀집도 등 충전소의 입지 여건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 영향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소 충전소는 입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 상주 유동 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이유는 대부분 낡은 오교의 배관이 제때 개선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전남 광양시가 과감한 투자로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물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환경부로부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얼마 전 이 아파트 단지의 상수도 배관 630여 미터가 싹 바뀌었습니다. 낡은 배관으로 인한 물 걱정을 마침내 덜게 된 겁니다. 노배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이나 녹물 발생 현상이 개선되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운산 자락에 있는 상수원에서 조류가 들어오는지 현미경으로 검사한 다음에 단계별로 안전한 물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존에 쓰던 액화염소 소독제를 사고 위험성이 낮고 소독 냄새와 수도관 부식을 줄이는 자염소산 나트륨 발생 시설로 개선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과 찾아가는 수질 검사 등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쓴 결과 수도사업자 평가에서 처음으로 2개 분야에서 우수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광양시 물관리센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태양광과 소수력 발전으로 정수장에 쓰는 전기요금도 20%나 줄여서 미래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정책에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유흥업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카드가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에 저녁 7시 이후 카드 이용액을 분석한 결과 단란주점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이용액이 101%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음식점과 주점, 택시 등도 이용액이 20% 정도 증가해 국민의 생활 패턴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선진국을 비롯해 한국 등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와 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저물가, 저성장이 온다면 폴 크루그먼 교수가 선진국 중앙은행에 조언한 것처럼 무책임할 정도로 확실하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또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물가 안정이라는 기본 역할에만 집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경제 성장세가 느려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1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최근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하거나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은 지난 4월부터 5월 23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오는 14일에서 15일 열리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서 밀양 산불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밀양 산불은 36년 만에 가장 늦은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겨울과 올해 봄 기록된 최악의 가뭄이 탓에 삽시간에 번졌고 또 잘 꺼지지도 않습니다. 장마 시작 전인 이달 중순까지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밀양은 지난 5월 단 하루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수량도 3.3mm로 평년 106.4mm의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밀양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났는데 지난 5월 평균 강수량은 1993년 이후 29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봄 가뭄이 찾아온 셈입니다. 지난 겨울 일부 남부지방은 50년 만에 가뭄이 기록될 정도로 메말랐는데 지난 5월 전국 강수량도 5.8mm에 불과해 평년의 약 6.1% 수준으로 199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산불 건수는 1월부터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산불이 점차 줄어들어야 할 5월에도 예년보다 2배 이상 웃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밀양 산불은 1986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늦은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워낙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낙엽 수분 함량도 낮아 늦은 시기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내린 터라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하기 전인 6월 전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이 큰 산불이 더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기상청이 예상하는 장마 시작 시기는 예년과 비슷한 이달 하순이어서 당분간 최악의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긴 힘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례적으로 오는 19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추가 운영하기로 하고 대형 산불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전방위 제재로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경제부는 지난 4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지난 3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3%였습니다. 러시아 경제부는 서방의 제재 압력으로 운송과 소비 수요가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의 소매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줄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핵심 요충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점령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힘겹게 방어선을 지키는 가운데 서방도 첨단 무기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전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파괴된 러시아군 탱크입니다. 이미 도네츠크 지역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러시아군의 추가 진군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Ця дорога – це таке місце, де ворог ще може намагатися прорватися. Інколи їм це вдається, як ці. 하지만 돈바스 지역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는 이미 3분의 2 정도가 러시아군에 점령된 상황. 우크라이나군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지만 루한스크 지역 전체가 곧 러시아에 넘어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Обстановка дуже непроста. Тривають активні бойові дії. Ворожі підрозділи фактично вже проникли в Сєвєродонецьк.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베로도네츠크에 대규모 화학 공장이 있다며 러시아군의 폭격이 미친 짓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돈바스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도 남부 전선에서는 반격에 성공하고 있다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розвідка, Нацгвардія та усі, хто залучений до оборони держави поступово, але невідворотно, зривають всі плани окупантів. 이어 반격에 나서기 위해 현대식 중화기를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이 약속한 추가 무기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세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인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위해 유엔에 선박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고의로 세계 식량 위기를 일으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슈미갈 총리는 러시아의 항구 봉쇄 등으로 올해 수출량은 수확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미갈 총리는 당장 곡물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가 수십 년간 고수해오던 군사 중립 방침을 뒤집고 유럽연합의 공동방위 정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EU의 공동방위 예외 규정의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66.9%가 찬성하고 33.1%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덴마크는 1973년 EU에 가입했지만 1993년 EU의 방위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EU 차원의 군사훈련에도 불참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덴마크까지 서방 군사력에 가세하게 되면서 유럽 안보 지형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후위기 시대,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홍수와 가뭄, 폭염에 대비해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국가 과제가 됐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은 물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광석 수자원 하천연구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수자원 하천연구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본부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수자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광석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철 가뭄, 여름철 홍수 및 태풍, 겨울철 폭설 등 계절별로 다양한 물 관련 재해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수자원 하천연구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홍수, 가뭄, 기후변화, 물순환, 연안 재해 등과 같이 물과 관련된 국가 현안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요약해 주시긴 했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구하고 계신 분야 중에서도 오늘은 하천 관리와 또 홍수 피해 예방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계신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하천 실험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말씀하신 하천실험센터는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면적이 약 20만 평방미터로서 축구장 26개 정도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시설입니다. 여기에 실제 소하천 규모의 실험수로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당 10톤의 유량을 공급할 수 있어서 인공적으로 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하천 분야의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 불가능했던 생태수리 실험, 실규모 하천 실험 및 대형 수리 모형 실험 등의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하천관리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가 하천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필요한 공공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수를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키고 또 그 대응책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라니까 참 놀라운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셨나요? 예, 저희 하천실험센터에서는 실험 실증 연구는 크게 4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최근에 바이오 폴리머 재료를 활용한 제방공법을 개발했습니다. 네. 제방은 하천이나 바닷물이 원류되는 걸 막기 위해 흙이나 콘크리트로 쌓은 두기인데요. 네. 장마철만 되면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흙탕물이 농경지와 인가를 덮치는 장면 아마 TV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습적인 폭우에도 무너질 걱정 없는 제방 공법을 개발했고 실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방은 콘크리트나
흑을 소재로 만드는데요. 예. 흙으로 만들면 침습이 잘 되고 콘크리트로 만들 경우 식물 성장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바이오 폴리머라는 친환경 소재로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바이오 폴리머라는 말이 조금 낯섭니다. 이게 정확하게 좀 어떤 소재입니까? 네. 단어가 좀 생소할 텐데요. 네. 바이오 폴리머란 미생물의 생체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유기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콘크리트 석재 등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는데 바이오 폴리머는 식생 성장이 가능해 수변 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바이오 폴리머는 식물에서 추출한 후에 배양을 통해 생산한 재료이고요. 예. 흙을 끈끈하게 만드는 점착제 같은 효과가 있어서 이걸 제방 표면에 덮으면 흙이 더 단단해지고 원료가 됐을 때도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 실증 실험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그러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은 극심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제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제방처럼 보이지만 제방 표면에 분해성 섬유 네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바이오 폴리머 혼합토를 덮은 겁니다. 지금 인공적으로 홍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원료가 되더라도 제방이 거의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신기하네요. 자, 기존의 콘크리트 석재로 만들었던 그런 제방과 비교하면 이 붕괴 위험은 얼마나 감소하는 건가요? 기존 제방보다 붕괴 위험이 2시간 이상 늦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기존 공법은 초당 4m의 유속을 견디지만 저희 기술을 적용했을 때는 초당 5m 유속에서도 침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실증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제방 공법은 콘크리트나 석재와 강도도 비슷하지만 무엇보다도 하천의 친환경성을 높여주는 공법입니다. 기존 재료에 비해 식생을 많이 자라게 함으로써 생태계에 유리한 공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무너져 내리지도 않고 또 생태계 보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종 어류를 지키기 위한 연구로 또 어류 차단 수중 스피커라는 것도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장치인가요? 예, 현재 기후변화와 외래종 유입 등으로 인해 하천 생태계 균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안동댐에 서식하는 외래어종 베스와 블루길이 이마댐으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어류가 회피하는 소리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하천의 물고기들에게 들려주고 물고기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연구한 것인데요. 네. 실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수조 왼쪽에 몰려있는 물고기들은 베스고요. 네. 띠띠띠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예, 이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인데요. 이 주파수는 200Hz 정도의 소리이고요. 저희는 어류의 해피 영역의 주파수 대역을 불규칙적으로 변화시켜 수중 음향 장치를 통해 발생시켰고 베스가 소리에 반응해서 이동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볼까요? 주파수 소리가 멈추면 베스가 다시 흐름을 거슬러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류는 어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소리에 대해 반응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어류는 저주파인 100에서 300Hz 영역에서 회피를 하는 성향이 있고 특히 베스 등 일부 어종에서는 1000Hz 부근에서 소리 발생 방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영상에서도 이 주파수에 따라서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그 주파수를 활용한 음향 기술은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개발한 기술은 경남 창원시 산남저수지 수문에 설치된 적이 있으며 어류 차단을 위해 수문에 총 2대의 수중 음향 발생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발전소 치수구나 방수구 그리고 외래 어종을 차단을 위한 도수 터널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최근에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이 홍수를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이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돌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홍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강우 레이더와 지역별 홍수 특성을 추출해서 고유의 특성 방정식을 활용한 실시간 돌발 홍수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평균적인 강우량만을 예측에 활용했던 것에 반해 강우 분포를 상세하게 반영한 분포형 강우 유출 모형을 적용하여 정확도 높은 홍수 예경보 시스템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인공지능도 활용해서 홍수를 예측하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홍수 예보 기술은 ODA 사업을 통해 이미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홍수 예경보에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는 인공지능도 활용해서 홍수를 예측하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스템을 실제로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적용해 봤는데요. 네. 짧은 기간 동안의 자료로도 높은 정확도의 예측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통신망이 불안정해서 중앙에서 통제가 어려운데 저희 AI 모델을 이용하여 하천 수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까지 마치고 기술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후 위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달라진 날씨에 잘 적응해서 또 재난을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일 텐데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윤광석 수자원 하천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크기는 작고 성능은 뛰어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인 2차원 절연체 소재 합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신현석 교수팀은 2차원 절연체 소재인 육방전개 질화붕소를 2층, 3층, 5층 등 여러 층의 단결정 형태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리콘을 이용한 기존 반도체는 집적도 향상에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다다랐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존 소재의 단점을 극복하는 원천 기술로 반도체 집적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억을 저장하는 다양한 뇌세포들의 분포를 지도로 제작하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박영균 교수팀은 MIT와 공동 연구를 통해 생쥐의 뇌 전체에서 단일 기억을 저장하는 뇌세포를 지도화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간 공포 기억을 저장하는 7개의 새로운 뇌 부위와 세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억이 몇몇 뇌 부위에 국한돼 저장된다는 기존 가설과 달리 기억에는 다양한 뇌 부위의 기억 저장 세포의 활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분야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과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은 원자로의 모든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박선영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박 교수는 2018년 중국 동부 지역에서 보고되지 않은 프레온가스의 생산과 사용이 있었음을 밝혀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보통 이맘때는 토양과 나무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산불 비수기로 구분되는데 최근 이례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비가 적게 내리면서 여름 산불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당분간 비구름이 생길 가능성도 낮아서 대형 산불 위험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